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게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꼭 필요하죠. 국민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살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대선이 앞으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하면 아무래도 TV토론이 꼽힐 텐데 지난번 1차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실망스러우셨죠? 실제로 그 참가 자격이라든지 토론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전 이 시간에는 TV토론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 TV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로 여러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4일에 있었던 1차 TV토론 과연 오늘 나오신 네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홍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 판단을 이미 내리셨죠.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정희 후보의 원맨쇼였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그 바람에 국민들은 주요 두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상당히 상실했고요. 또 문재인 후보로서는 사실은 이 TV 토론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또 그 기회를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난 1차 토론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TV 토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유 박사님 소감 어떠셨어요? 네, 1차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정희 후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다시피 이제 했었는데요. 그날 얘기했던 내용들이 야당 후보로서는 저는 충분히 다 제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같은 또 이제 야당 후보인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존재감이 이제 좀 약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 두 주요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정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차별성이 무엇인지 이거에 관한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은 좀 불가능해가지고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취약했었던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또 변희재 대표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TV 토론 이제 9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었죠. 네. 그래서 2002년, 2007년 토론 기사를 봐도 TV 토론 정말 잘했다. 국민들의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TV 토론 끝나면은 부족했다. 쟁점이 부각이 안 됐다. 그리고 국민들의 좀 의혹들을 풀지 못했다. 늘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TV 토론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못 미쳤던 거죠.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근데 이제 그 선거 등록 이전에 그러니까 방송사 초청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거든요. 이제 양쪽 다 책임 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역시 이정희 이제 후보라는 존재 때문에 좀 다른 문제들이 터지면서 역시 기대에 충족은 못된 것 같습니다. 또 이철희 소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그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도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게 처음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변별력이 있게끔 하는 토론이 되려면 좀 형식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흔히 TV 토론이 유용하다는 말을 합니다만
이제는 좀 질적으로도 어떤 TV 토론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TV 토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불만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뭐 심각하게 느끼신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토론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꾸 뭐 이번 그 토론이 1차 토론이 이정희 후보 때문에 뭐가 좀 일거려진 것 같은 자꾸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좀 사실은 좀 이유를 좀 제대로 짚은 건 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한 정당의 그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뭐 자기 방식대로 토론하는 것건 뭐 하나의 저는 정치적인 권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오히려 이제 자꾸 이제 그날 토론에 어떤 한계가 나왔던 그 기본적인 이제 원인은 이 토론의 그 구조와 이제 진행 방식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문제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게 된 이 진행 방식, 뭐 어떤 그 재반론이라든가 이런 기회 자체도 이제 그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진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사회자가 뭐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 후보들 얘기할 그 시간을 다 사회자가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좀 더 그 활발한, 정말 어떤 상호 비교를 가능케 하는 그런 깊이 있는 토론이 지금 불가능했었던 그 진행 방식의 문제, 룰의 문제, 저는 이것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토론 방식의 문제는요. 아무래도 토론 방식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제 선거방송위원회에서 정한 것인데 여기에는 여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렇죠.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물론 이회창 그 후보가 있었을 때는 3자 토론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2시간, 12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뤄야 되는 분야가 뭐 4분야가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이렇게 4분야가 쫙 있었는데 이 분야를 3 후보가 골고루 다루기에는 120분이라는 시간이 우선 짧았다.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국민들에게 각 후보들의 차별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1인당 시간이라든가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론, 재반론 또 거기에 대한 재반론과 같은 그런 심층적인 토론 방식,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을 원하고요. 또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토론 구조와 방식의 문제에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의 어떤 구조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구조와 방식의 규칙을 그대로 이정희 후보가 지켜줬다면 비록 역동적이진 않지만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차별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차별적 입장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가 여기 규칙에 따르지 않았어요. 전혀. 완전히 반칙을 했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됐습니다로 대답을 거부했고 뭐 이런 수도 없이 또 상대방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안 하고 자기 소리만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소위 규칙을 어기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토론 방식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참가자의 문제까지 이제 포함해서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많은 후보들 특히 이제 3명 이상이 되면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들이 정당에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냥 따르게 된 건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똑같이 선거 치르는데 뭐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아니 그건 이제 네. 선거 규칙의 나름인데요. 예. 우리 TV 토론이라는 것이 하여간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거는 1960년 제일 잘 아시는 네. 것처럼 존 F 케네디하고 리처드 닉슨하고의 그 토론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미국도 선거방송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그런 룰을 확정하기 시작한 건 198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내각
책임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각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후보자라기보다는요. 그리고 가장 우리하고 비근한 예가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프랑스는 뭐 결선 투표제가 있으니까 1, 2위가 나와서 3시간 토론을 하는데 뭐 프랑스 그 신문에는 그렇게 써 있더군요. 데카르트의 후예답게 뭐 메모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토론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라는 건 저마다 방식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토론 방식이 훨씬 더 성숙되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어느 대통령 후보도 지금까지 약속된 룰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토론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토론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양쪽에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중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스스로 자기 이 비전이 어떻고 자기가 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룰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바로 이정희 후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어야 할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어야 할 주제와 그다음에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 토론 방식이었고 이번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그 합의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지금 사회자 말씀처럼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도 더 멀리 길게 하고요. 그리고 토론 방식도 반론, 재반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할 때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정희 후보가 뭐 저는 썩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정희 후보가 전체 룰을 무시했다. 이건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아요. 좀 튀는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마이너 후보라 그러면 뭐 순위야 3등입니다만 마이너 후보라 그러면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튀는 언행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정희 후보의 행태 때문에 누가 득받느냐로 보면 뭐 그렇게 과도하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계적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기계적 중립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정희 후보 같은 사람이 돌출하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질 게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냥 자유시간 주고 주제 주고 자유시간 정해서 요 안에서 요 주제를 갖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열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기계적 중립성이라고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정희 후보처럼 해보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속력이 없는 합의인데 그거를 강제해서 하자 그러놓고 그거 안 지키면 또 잘못됐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이게 안 지켜지는 게 뻔한데 또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그걸 지키자 그러면 저는 이거는 반복 순환논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TV 토론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결국 변별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좀 편안한 자세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주장이 있고 양자 간의 차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TV 토론인데 그러려면 변별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가주는 게 좋죠. 저는 TV 토론이 후보자의 관점에서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유권자의 관점에서 서서 봐줘야 되는 거죠. 후보자의 관점에서는 기계적 형평성이 중요합니다만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려고 하면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무슨 TV 토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룰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히 잘못된 룰을 잠깐만 제가 조금만 반론 드리고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우선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TV 토론이 잘했다 잘못했다 또는 이정희 후보의 공과를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누구의 이익이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TV 토론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신사 협정입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너무 길게 저한테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저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역동성 아니겠어요? 자, 신사협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합의를 한 겁니다. 대표자끼리 내보내서 거기서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고 신사협정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간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롭게 토론 시간을 주든지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형식을 다시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제가 이것이 꼭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합의된 형식이라면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선관위에 있는 TV 토론 심의위원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TV 방송 토론 정당이 추천하긴 합니다만 정당을 대변해서 논의하는
동의하러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동의했다고 말씀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죠. 뭐하러 그 길을 따로 구성하겠습니까? 추천하는 거면 추천했을 뿐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정당이 꼭 그게 구속됐다. 자기들 의견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기로 했으면 그거를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 유 박사님 하시죠.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토론을 했느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거침없는 토론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특정 후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또 그렇게 거침없이 해서 뭐 그런 얘기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가 또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얘기가 토론이 됐겠느냐, 뭐 또 이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평가는 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후보마다 어떤 토론의 어떤 방식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뭐 꼭 이래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후보가 가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판단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후보 방식대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 방식대로, 또 이정희 후보는 또 이정희 후보 방식대로 저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뭐 그날 이제 이정희 후보가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쓰고 그런 거, 저는 뭐 그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각 후보가 토론을 하는 방식까지 그렇게 제약받을 이유는 없다 생각을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자꾸 어떤 제도나 어떤 그 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꾸 어떤 특정 후보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이 박근혜 후보의 좀 책임을 좀 묻고 싶은데, 어차피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9%가 관심을 갖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그 상태에서 토론 잘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외교안보 토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선 연구 흘러면서 큰 이슈가 됐던 게 김정일 노무현 회담록 공개 부분, 그거하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 때 합의했던 야권 연대가 지금 파기됐죠. 그럼 왜 파기됐고 대선 때는 안 하는 건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정희 후보가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NLL의 진실과 지금 문재인 후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 세 가지 다 질문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대해서. 근데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 이거 셋 다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론, 재반론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건 후보들이거든요. 더 들어가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대답 안 했으면은, 이거 아까 물었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해서 또 강조해가지고 또 갔어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좀 방어하겠다 정도로 소극적으로 나왔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경은 이정희 후보가 하니까 나는 이미지 지키겠다. 역시 또 소극적으로 나왔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토론이 맥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토론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동안 이슈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나왔다는 거는 참여자 모두의 잘못이지 반드시 이정희 후보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토론을 사실은 유권자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느낀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법정 토론이니까 할 수 없이 나왔지, 하기 싫은데 어쨌든 뭐 때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느슨한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었다는 의지보다는 하여튼 법정 토론이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준 것은 후보자 혹은 그 정당의 판단이 그쪽으로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지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가장 후보자 간의 차별성을 잘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외교안보 통일 분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전략 자체가 그렇게 그야말로 이 법정 토론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신용만 한다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박근혜 후보 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 쪽이 훨씬 더,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토론 전략이죠. 전략과 전술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전체가 토론회가 아까 원래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정희 후보의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든 개인이 이 마음대로 전략이나 전술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법정 토론이고 법정 토론에 나온다고 후보들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 토론회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하에 국민들과 시청자들도 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이거죠. 근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이정희 후보가 주어진 질문이나 이런 데 전혀 대답 안 하고 아까 조금 강한 어투, 튀는 발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게 튀는 발언이나 조금 강한 어투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느 나라의 대선 후보가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내가 안 되면 다른 후보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내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죠.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자가 있고 사회자가 룰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사회자도 전 잘못했다고 봐요. 난장판이라고까지 표현한 건 저는 이제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아까 변희재 대표가 지적하신 다른 그럼 두 후보는 뭐 했느냐. 좀 그거에 좀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겁니다. 다른 두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그거를 다른 후보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거를 핑계나 어떤 이유로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다른 후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공략할 거 있으면 공략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거 있으면 하고 어차피 다 주어진 시간들은 동일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두 후보는 이제 주요 후보니까 좀 더 그 안정된 컨셉 이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하고서 나중에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제 한 후보 탓만 할 그런 일은 아니라 이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자기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그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룰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난장판이 됐다.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찾아보면 난장판 됐다는 게 62점 몇 %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조사에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시니까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토론에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난장판 됐다라는 게 62.1%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적어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른 토론회라면 모르겠으나 대선 후보 토론회라고 한다는 거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건 난장판입니다. 첫째, 두 번째. 다른 문재인 후보 잠깐만 아니 강요가 아니라 그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두 사람이 그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더 잘 썼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말 주변이 더 말재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러한 전략 전술의 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 주변과 말재주가 이정희 후보보다 훨씬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오히려 보는 것이 타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선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정희 후보가 떨어뜨리려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고 나올 것이고 나는 기필코 떨어뜨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지 누구의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토론회,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것을 국민의 상식적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선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냐 난장판이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겁니다. 되지만 그거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대선 후보가 왜 없습니까? 사회자가 왜 선거법에도요? 규칙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선거법에도요. 선거운동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유죠. 틀렸다고 하는 건 온당한 지적입니다만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건 다른 사회자가 법으로 처벌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정희를 법으로 처벌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얘기하면 과거에 대통령의 자격 문제까지 후보 자격 문제까지 확산하는 거는 전 틀린 문제라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그 민주통합당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한 바 있죠.
그 법정 토론이 아닌 1대1 토론을 하자고 이제 요구한 적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 토론회가 1대1로 치러졌다면 오늘 논의하는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지 그 얘기입니다.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자 토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1차 토론 한 게 이정희 후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또 양자 토론 따로 하자 그겁니다. 양자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선관위가 지금 주관하는 이 토론은 3차례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후보만 사실 동의하면은 그러면 양자 토론 가능합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뭐 이정희 후보 때문에 토론 제대로 못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정희 후보 없는 토론도 양자 토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새누리당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다음 토론 때까지 이정희 문재인은 단일화해서 한 명만 나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대변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민주통합당에서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은 다 동의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정희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공방을 벌였는데 양쪽의 노선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아무런 타격이 안 됩니다. 둘이 공방하는 게. 서로 지지층만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토론 이후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 존재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정희 후보는 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받아만 주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정희와 단일화 해가지고 양자하는 게 맞지. 지금 딱 이런 형국이 됐는데 3자 토론인데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공격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뭐 공정작가가 이제 뭐 내면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딱 폼 잡고 있고 그러니까 2대1 토론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단일화해서 양자하는 게 맞지 3자 2대1로 또 하면서 양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으로 연대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따 대고 단일해서 말하는 게 무슨 경우죠? 아니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후보로 나온 사람이 등록한 사람인데 왜 단일화해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당사자가 단일화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하게 뭐 그런 얘기를 들이댑니까? 하기 싫다 그러면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황영철 의원이요. 이 뭐 퍼센테이지 안 나온 사람 배제하는 식의 법안을 냈다 그래요. 그 당론이니까 물어보면 당론은 아니랍니다. 그럼 3자 토론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은 그 피하기 위해서 논리를 그렇게 구사하면 안 돼요. 2002년도 대선 때도 권영길 후보가 나왔죠. 노무현 이해창 사이에서. 그때 왜 문제가 안 됐습니까? 이 토론 형식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는 자기 이 당의 노선을 가지고 노무현 후보와도 차별화하고 자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정희 후보하고 이미 문재인 후보는 총선 때 정책 연대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내일 사회 경제 토론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공약이. 이미 거기서 10가지 공약을 사회경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이 똑같은 두 후보가 한 후보는 이제 표를 얻으려고 자기 운동을 하고 한 후보는 상대방을 공격하도록 나가고 이거 사실은 자꾸 법적 얘기하는데 아니 법적으로야 문제 없죠.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런 전략이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저는 이회창 후보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동영 당시 후보가 단일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미 단일화를 총선 때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단일화했고 그건 총선 연대죠. 그래서 그걸 박근혜 후보가 물어봤는데 답도 안 해요. 왜 야권 연대를 깼는지를. 그러니까 깨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사냥개 부르듯이 후보를 쓰고 있다는 게 그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냥개로 쓴다는 얘기 그 자체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게 뭐가 따지면 지금 그 형국이죠. 자 아니 민주당이 왜 그 사람을 사냥개로 아니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왜 그렇게 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 그 사람이 민주당 말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말 듣고 출마한 사람입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지난번하고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거든요.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전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단일화부터 해라 요구했던 거하고는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다릅니다.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의 연대는 이미 깨진 상태고 지금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훨씬. 지금 일단 물론 이제 그 이정희 후보 쪽에서는 야권 연대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독자 완주 얘기까지도 지금 통합진보당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연대 의사가 없다는 걸 지금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단일화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두 후보를 문재인, 이정희 두 후보는 별개의 후보로 당연히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두 후보를 가지고 단일화 먼저 해야 양자 토론 가능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전혀 지금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저는 양자 토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를 이렇게 늦게까지 확정을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 각 당에서 후보가 이 지난 과거의 대선을 보면 50여 차례, 80여 차례 토론을 양자 토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후보가 가시화되고 결정이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토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방송사 초청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대선 후보 등록할 때까지 거의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양자 토론 못 했습니다. 초청 토론 못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3주 선거 기간 동안에 3번 이 방송 토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요, 양자 토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죽 바빴으면 10개씩 이렇게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보좌관이 교통사고까지 나가서 죽어요. 이런 상황인데 계획된 유세를 전부 스케줄 바꾸고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내일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오후서부터 지금 모든 그 일정 접고 토론회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양자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의 이 선거 전략에 지금 동의해주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요, 제가 보기엔 박근혜 후보는 양자 토론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은 그냥 왜 회피하는 거냐라고 판단해서 비난하면 그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1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유세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봐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양자 토론이 안 됐던 근본 원인은 야권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 좋습니다. 네. 뭐 양자 토론이 후보가 늦어져서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양자 토론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권리죠.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나 뭐 시비를 가려서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자 토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양자 토론을 해보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자에서 한 사람이 마이너한 후보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흐트러졌다. 내지는 지금 말씀처럼 사냥개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건 빼고 양자 한번 해보자는 주장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제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준비된 후보라고 얘기하는 분이 박근혜 후보 아닙니까? 15년간 정치에서 내공을 쌓았다는 준비된 후보인데 뭐 양자 토론 저는 실력이 없어서 회피한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회피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상 현장 다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3자 토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침 그 당에 그래요. 국회의원조차도 양자 토론 가는 법안을 냈으면 한번 해보자는 주장은 저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3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요. 자, 3자 토론이 지금 3번째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이회창 후보 때 권영길 후보가 있었을 때 3자 토론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3자 토론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 3자 토론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3자 토론이라고 하는 구도 혹은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방식도 과거에 3자 토론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응용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토론 방식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자 토론에 참여했던 이정희 후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새누당에서 이제 기왕에 이제 뭐 이정희 방지법까지 뭐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 분께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든 반대든 간에. 이정희 방지법까지 이제 내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뭐 사실 이정희 방지법 그거 신경 쓰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진짜 양자 토론 하루 잡아가지고 한번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이제 유세 일정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셨지만 뭐 후보들 다 바쁜데 사실 이 국민들과의 어떤 그 접촉의 기회나 어떤 그 양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그 지역 몇 군데 가가지고 그 접촉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TV 토론 통해서 양자 태경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기회 갖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차라리 유세 하루 뭐 좀 쉰다 하더라도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후보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결국 이제 의지의 문제이지 무슨 어떤 뭐 일정이 빡빡하고 뭐 이런 거가 뭐 우선 생각이 좀 고려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이 문제는 합니다.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 TV 토론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요. 또 지나간 TV 토론도
문제점 지적된 적 많습니다. 뭐 완벽한 적 없었고 항상 미흡했는데 이번에 좀 더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토론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미디어 크러시란 말도 있듯이 미디어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TV 토론은 많은 유권자들한테 많을수록 또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이 TV 토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TV 토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부분을 좀 그 어떤 개선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아쉬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반박, 재질문 이런 것만 추가되면 좀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좀 일단 늘어났으면 시간이 좋겠어요. 더 길어져야 된다. 이게 시간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이 이제 던져지니까는 보면서도 보는 시청자조차도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얘기는 지금 아직 조금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시간 때문에 또 이제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계속 이제 불안하고 계속 그러니까 토론이 쫓기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토론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 이게 뭐 심층 토론 되려면은 뭐 그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너무 자주 끊겨버려요. 계속 그냥 이 토론이라는 게 좀 흐름이 그냥 이어지면서 계속 좀 얘기가 오고 가야 이게 진전이 되는 건데 계속 그냥 토막토막 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제 같은 경우도 그날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차라리 주제를 뭐 남북 관계하고 이 외교 안보를 뭐 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묶을 건 조금 더 묶으면서 그 속에서 시간을 더 가지고서 더 심층적인 토론이 되도록 네. 그런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가 그 점유한 비중이 상당히 적었죠. 실제로 한 20분 정도 후보들이 사회자는 한 16분 정도라고 해서 그 비중이 또 너무 적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시간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단순히 TV 토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TV 토론에도 지금 뭐 시간뿐만 아니라 뭐 반론 재반 이런 방식이라든가 주제를 뭐 너무 많이 잡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지금 많이 나온 게 뭐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TV 토론 여러 차례 하면서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계속해서 정당들이 완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부른 것이 뭐냐면 이제 그 TV 토론의 주요 그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원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한 네. 정당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15% 이상 지지율. 그럼 15%가 뭐냐면 우리가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을 100% 보존해주는 선이 15%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을 때거든요.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선 대통령 후보를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것은 3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5년을 맡겨야 될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이게 짧으니까 당연히 합동 토론회 할 수 있는 것도 3회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3회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법 전체를 손을 봐서 적어도 한 3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그러면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법정으로 토론회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늘려야만 또 주제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주요 후보자의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양당제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주요 두 후보자가 사실상 1대1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선거 토론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만 훨씬 더 재반론, 반론 이런 아주 역동적인 토론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좀 세분화해서 꼭 뭐 100분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자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 뭐 변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주제 많이 광범위한 주제를 잡아놓고 조금씩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토론이 안 되는 게 생기니까 좀 쪼개서 이렇게 빈번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참여 하기 싫다고 그러면 뭐 참여 안 하는 것도 권리니까요. 투표도 기권하는 게 권리이듯이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감수하고 여론의 어떤 뭐 비난을 감수하고 안 했다는 것도 그 후보의 권리니까 보장해 주더라도 저는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고요. 홍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저는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자는 입장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선거운동 제한을 기간이라는 두지 게 말자. 선거운동이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일본 법문화의 잔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없앴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는지 저는 이걸 열어주는 게 좋고요. 선거운동 방식이나 뭐 이게 건권선거 안 되게끔 제한을 막는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만 기간을 좀 특정해서 이렇게 막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최소한 지금 말씀처럼 없앨 수 없다고 늘리기라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후보도 빨리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토론도 더 많이 있고 세분화해서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되풀이되는데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형식상의 문제는 잘 발견이 안 됐어요. 이 후보들 본인들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TV 토론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없었죠.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럼 지난 뭐 과거 때는 뭐 괜찮았었냐 제도가 뭐 지금 비슷하죠. 그리고 2002년도부터 이제 권영길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그 전번 지자체선거 때 8%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번 선거 때 5% 이상 얻은 정당의 후보는 TV 토론 참여한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가 참여했는데 그때 그거 다 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그 좋은 제도가 지금 사람에 의해서 지금 다시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에 손댈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다른 또 대선하고 큰 차이가 이번에 여야 공이 양당의 후보가 역대 가장 말주변이 없는 후보들로 된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둘 다 너무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정희 후보한테 휘둘리는 거고 아까 양자 얘기도 했지만은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게 여론 압박이 안 들어가는 게 그 당시 토론에서 무슨 문재인 후보가 정말 뭘 하고 싶었는데 이정희 후보 때문에 못한 게 없거든요. 본인이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양자를 또 주장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TV 토론이나 이 제도를 막 손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특수한 사례 같아요. 뭐 그걸 굳이 얘기하면 TV 토론의 토론 문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뭐 후보자들한테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 그런 부분 미숙한 처리가 많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아까 그 홍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 참가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이정희 방지법의 뭐 이제 뭐 취지 뭐 그런 게 될 텐데요. 저는 거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사실상 양당 제한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이제 다당제죠. 다당제고 그리고 뭐 진보 정당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정당 구조가 참 유동적입니다. 지금은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하나가 다 이제 중심이 돼 있지만은 또 뭐 신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우리는 또 정당이 기존의 정당들이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그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또 무소속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다 이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다당제 구도를 일단 그 전제로 이제 한 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구도라고 했을 때는 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 억제도 일정하게 존중이 되고 국민들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소 후보들 또 TV 토론에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의석을 5개 가진 것이 그렇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그 일정한 이제 기준이 있었던 거고, 다만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문제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그 보고 싶은 게 이제 양자 토론인데 그거는 지금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소수 정당의 후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유지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 플러스 그러면은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뭐 두 후보의 토론을 따로 이제 제도화한다든가 좀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자꾸 소수 정당의 후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소위 뭐 군소 후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 언짢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후보들 여타 다른 후보들의 토론회가 또 이제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5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 그 선거법이나 정치 관련법에서 대개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거 외에 5석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기준은 원내 그 교섭단체를 구성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에서 상임위의 그 의장직을 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기준이 이제 20석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그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논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석 기준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자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아주 다른 후보, 그 다음에 한 서너 명의 후보의 토론회, 그 다음에 또 양자 토론 이런 방식으로 아주 그야말로 다단계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데 다단계 토론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토론만 하다가 선거운동 다 해버리느냐. 물론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것에 합의가 된다면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거 유용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차제에 지금까지 왜 3자 토론 2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뭐 결과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후보들이 규칙을 잘 따라주고 거기에서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이 후보 참여 기준을 완화해 왔던 겁니다. 3%, 총선의 3%, 그다음에 5석.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뭐 그걸 강화하면서 작은 표, 군소 후보, 군소 정당의 어떤 대표권이나 그 국민들이 알 권리 이걸 충족시켜주는 다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의 토론회에서는 아주 지지율이 높은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역시 두 사람만의 어떤 디베이트가 우리 토론 아주 뭐 진솔한 토론 이런 것이 국민들은 훨씬 더 차별화시키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참여 요건은 뭐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해도 또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홍 교수님 말씀처럼 교섭단체 주변에서 이렇게 기준 자체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섭단체가 20석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어쨌든 기준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적용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나머지 이제 후보들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한 무대에 한 장소에 다 모아야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정희 후보는 그 통합진보당이 5석이어서 하기보다는 지난 총선 때 10%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 기준까지 충족이 된 상태니까 뭐 토론 참여는 당연한데 그 유창선 박사님 말대로 이 다단계 토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양자로 한다. 사실 그 위험성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른바 군소 후보가 유력 후보 한쪽에 줄 서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사냥개 역할을 하기 딱 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TV 토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도로 해가지고 한 5% 넘는 후보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양자만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다단계식은 오히려 위험하다. 예, 분명히 이게 저격수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악용되는 토론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이제 이 앞서서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정희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입니다. 일부에서는 토론을 잘했다.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정희 후보를 꼽는 그런 대답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온 것처럼 토론의 격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된 것인지 글쎄요. 그 토론에 대해서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전략적으로 보면 잘한 거라고 뭐 솔직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도 너무 이정희 토론으로 지금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주요 그 메이저 후보들이 있는데 너무 또 이정희 후보에게만 너무 지금 반복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글쎄 이제 그러면 이따가 이제 뭐 박근혜 후보는 어땠는지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땠는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정희 후보 입장에서만 보면은 뭐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당장 뭐 지지율이 1%도 안 됐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뭐 토론을 뭐 주도하다시피 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존재감이 거의 뭐 미약한 상태였었는데 뭐 토론 거치면서 존재감이 이제 뭐 부각이 됐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정희 후보나 통합진보당 진보당 이제 입장에서는 그 토론 통해서 뭐 거둘 거는 이제 뭐 거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했느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쪽에 어떤 그 성과 여부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토론을 지금 토론 제가 기획을 하고 사막유의 토론회도 지금 또 기획 중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정희 후보의 토론하는 거는 최악이에요. 예. 물론 자기 목표가 아주 강력한 2% 3%의 지지층을 모으겠다면은 성사했겠지만은 토론의 그 객관적인 기준만 갖다 대면은 저렇게 토론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토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비판도 하고 이제 들어오는 질문도 답변하고 이렇게 공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질문한 것에 다 대답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은 왜 행사 때 애국가 안 부르냐, 그 다른 답했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NLL 지지 관련해서는 아예 답변 안 했고, 그런 식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안 하고 나는 어차피 공격만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면은 누군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와 이걸 검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만약에 이정희 후보가 진짜 대통령을 머릿속에 자기가 뜻을 품고 나왔으면 저렇게 절대 안 했겠죠.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한 대로 무조건 박근혜만 물어뜯겠다는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저런 토론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정희 후보 그 당내에서 토론할 때 보면요.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절대. 격 있고 괜찮은 언어도 잘 구사하고 잘하는 편인데 그 당시 토론은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정희 후보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선택은 그분의 몫이니까 그건 뭐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표현은 저도 거슬렸던 표현이고 저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건데 그게 예컨대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니만 못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변 대표가 질문에 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답변하는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 지지율도 그밖에 안 되는데 왜 출마했냐는 식으로 약간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감정이 좀 건드려진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그래서 표현이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는 100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 지금 아까 변 대표님 2대1 아니냐 이렇게 뭐 사냥개 노릇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면 이정희 후보 출마한 것 자체가 박근혜 후보한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1%라도 좋아하죠, 1%라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도에서 그런 효과 노리면 TV 토론에서 2대1 정도면 뭐 감수할 만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도 좋아하죠. 새누당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의 입장이지. 새누당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정희 후보를 저는 막 도덕적으로 이렇게 단죄하듯이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새누당 입장 그런데 이건 다르죠. 우리가 토론 전략 그러니까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만 토론 전략으로서 저는 뭐 흔히 우리 1% 후보라면 충분히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는 가능하다. 전략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전략을 실행할 때 좀 선을 넘어간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평가 기준에 따라 아마 다르게 볼 겁니다. 또 이념이나 가치가 동일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토론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토론의 매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론의 매너라고 하는 것은 대선의 규칙을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따라줘야 되고 질문을 받으면 자기의 입장을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밝히는 안에서 뭐 제 질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물론 뭐 감정이 이제 건드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뭐 이런 그 얘기, 이런 것들은 뭐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이 복받쳤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 토론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이 토론의 재주, 말재주, 기술, 이것은 타 두 후보를 아주 압도할 정도로 놀라웠죠. 그리고 소위 이 어조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두 후보의 어떤 교과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그 표현, 그런 것하고 발표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정말 똑똑하다. 저기 딸라면 저런 딸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토론의 기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대선 토론회라는 점, 기타 등등 아까 언급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정희 후보는 저도 뭐 다른 방송에도 그랬습니다만 학점을 준다면 저건 F학점이다. 알겠습니다. 성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6억 원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전형적으로 담대하게 대답한 거, 이건 성과 아닐까? 이정희 후보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을 테고 아마 박근혜 후보 그런 천명, 사회 환원하겠다 이런 천명도 부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장점도 충분히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는 전향적 반응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정희 후보가 이제 쏟아냈던 얘기들을 보면은, 글쎄 이제 뭐 표현이나 뭐 좀 다소 좀 무리하게 몰아치면 뭐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역작용한 그런 부분도 뭐 분명히 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또 사실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이 전혀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좀 허황되게 네거티브만한 또 이런 거는 막상 사실이 아닌 거가 뭐 드러난 건 이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제 그 이정희 후보가 이제 그날 토론에서 했던 이제 발언을 뭐 사실 뭐 후보가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법에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는 전적으로 그거는 후보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거가 뭐 동의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거고 아니면 그건 저게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은 비토를 하고 반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각자 다양한 이제 평가의 몫이지 너무 그 어떤 특정 후보가 얘기한 거에 관해 가지고 이게 마치 그냥 도덕적으로 저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영역하고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정희 후보가 한 3% 정도 지지율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2년도에 권영길 후보 정도로 토론했었으면은 훨씬 더 호감을 많이 샀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 전략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우리 두 후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보죠. 내일 또다시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경제, 복지 분야를 주로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한창 준비 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토론이 아쉽고 어떤 대목이 또 어떤 부분이 좀 잘 된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참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토론이었다. 두 주요 후보, 특히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NLL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 쪽에 이제 공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4 공동선언 얘기라든가 이런 쪽에만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지금 제기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많이 안 하고 지나갔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조금 더 말하자면 더 추가되는 질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밝히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이 두 후보 자체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론을 잘하는 후보는 아니에요. 달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해가는 그런 후보도 아닙니다. 다 준비는 해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분 다 그런 점에서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토론회 같은 경제나 사회복지 토론회에서는 아마 가장 핵심이 될 것은 경제 민주화에 같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서로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복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복지에 여러 가지 그냥 많은 복지 저걸 하면서 복지 재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재원 문제를 아마 서로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도 사실 만약에 지금 복지 제도가 확충이 되면 그걸 부담해야 될 게 젊은 세대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혜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 재원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2차 토론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겠고 1차 토론 평가를 뭐 며칠 지났지만 좀 해보자는 얘기죠.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의 잘한 점 못한 점을 좀 비교해 보시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로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쟁점을 만들어내지 않고 좀 더 일단 좀 안전하게 좀 가려는 토론 이거로 좀 가리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진행이 이제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아마 본인도 이제 예상을 했을 텐데 특히 그 이정희 후보나 또 문재인 후보까지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올 테니까 예상을 했을 텐데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다소 좀 가끔씩 이제 당황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거나 또 이렇게 좀 얼굴이 표정이 이제 바뀌는 이런 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좀 예상하고 좀 달랐던 건 이제 문재인 후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까지 1차 토론에서 존재감이 좀 이제 약해지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마 그 스탠스를 정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을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의식하다 보니까 너무 이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같이 공격을 하면은 이정희 후보하고 이 같은 편으로 묶여버릴 거에 대한 부담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존재감이 이제 부각이 됐을 텐데 너무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좀 그거에서 좀 이제 실패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 박사님이 제가 볼 때 뭐 정확히 짚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야권연대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이 2010년 지자체선거 때부터 야권연대라면서 정책을 다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총선까지 오면서 정책이 다 똑같아졌죠. 특히 이제 사회경제 분야는 완전히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똑같이 맞췄는데 단일화하지 않고 같이 나와버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같이 공격하면은 마치 2대1로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빠져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로 이정희 후보랑 단일화라는 거는 정말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2차 토론, 3차 토론도 또 같은데 그렇게 똑같은 노선과 정책에 있는 후보가 옆에 앉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정희 후보가 완전 차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비판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정희 후보가 또 야권연대 들고 가서 공격을 할 거니까 어쩌지 못하는 거죠.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서 근데 야권연대를 하면 정책 협약을 맺잖아요. 그 양자 간의 차이를 각 당의 정책은 그대로 두고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합의된데도 각자가 돌아가서 자기 당의 정책 전체를 떠도고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된 부분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FTA도 한쪽은 폐지하자고 얘기했고 한쪽은 재개정하자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정쩡하게 절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양당의 입장을 완전히 접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게 온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정 합의문이. 그 20가지가 전체 뭐 외교, 경제 다 포괄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것이 곧 각 당의 정강 정책을 대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박근혜 후보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날 제가 TV 토론 끝나고도 어떤 평가 토론회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차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정희 후보가 아마 심리적 격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면 뭐 잘 저는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봅니다만 간간히 약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후보도 지금 말씀하신 그 3자 구도에서 참 스탠스 잡기가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럭저럭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존재감이 지금 유 박사님 말씀처럼 존재감이 희석된 거에 대한 부담은 처음부터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잘못한 걸로 치면은 저는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언급이 나는 전혀 없는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MB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실정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었는데 요새 가서도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럴 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 계기로 삼았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아주 진솔하게 저는 뭐 반성하는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독자성이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브랜드를 보여주지 못한 부담이 있었겠습니다만 원체 이른바 노무현 프레임, 친노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걸 좀 털어내는 게 저는 선결적 과제였다고 본다 그러면 뭐 그 과제는 좀 충실히 해냈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지나간다면 저는 이제 두 번째 토론이 아마 이제 그야말로 여기서도 첫 번째 토론처럼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문재인 후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내일 토론이 그러고 보면 아주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토론 결과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과연 그것이 표심으로 얼마나 연결됐을까 하는 부분인데 언론 보도 보니까 별로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거의 줄 수 없는 그런 토론이었을까요? 본래가 TV 토론은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 TV 토론을 통해서 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유권자들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생각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러니까
지지층을 더 공고히 하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TV 토론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 TV 토론 따로 가고 지지율 따로 가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인 것 같거든요. 뭐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 그렇게 뭐 당했습니다만은 지지율 뭐 전혀 뭐 영향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도 뭐 존재감 약해졌다고 그랬지만은 막상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 이정희 후보가 그냥 소폭의 상승했을 뭐 이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건 아마 2차 토론 가도 역시 뭐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토론 이후에 우파 사회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충 있다가 왜냐하면 우파 쪽에서는 이제 이정희 후보가 총선 이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파에서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비상회의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그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못 미칠지 몰라도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TV 토론 딱 보고 아예 후보 지지하다가 비후보로 마음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동층한테는 저는 상당한 이렇게 누적 효과는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는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어떤 후보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요거 하나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고려하는 변수 중에 하나는 됐을 거다. 뭐 그 정도 저는 변별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100분인가요? 2시간을 다 본 사람들은 변별력이 있을 텐데 앞부분만 본 사람들은 이게 좀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참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내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TV 토론, 물론 뭐 그것이 얼마나 표심을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뭐 지금 들으신 대로 큰 효과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또 남아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일 TV 토론 한번 좀 가늠해 보도록 하죠.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제 경제, 복지, 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환경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제외돼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환경단체 측에서는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렇게 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이 환경이 빠진 것이 문제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게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가 있죠. 지금 환경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가 토론 주제에서 지금 이제 빠진 거로 확인이 된 상태인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후보 간 그 토론에 있어서 아주 그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뭐 4대강 사업에 관한 이제 문제라든가 또 이 원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뭐 다뤄질 그 기회가 이러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1차 토론 때 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사회자가 이제 번번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주제 바뀌니까 하면은 안 된다 이랬는데 사실 4대강 사업이나 원전 문제 같은 경우 충분히 당연히 다뤄야 될 이제 그런 의제인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또 꺼내면은 이게 또 사회자가 그걸 못하게 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이거 빠진 거 물론 선관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4대강이나 원전 같은 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이 거기에 들어가서 적정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4가지 주제를 1차 토론 때 120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4대강 문제나 원전의 안전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중에 반드시 거론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꼭 큰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2, 3차 남은 토론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유권자한테 미치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죠. 뭐 이슬희 소장부터 해주실까요? 1차 토론이 뭐 별로 변별력이 없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잖아요. 일단 여론조사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가 뭐 출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차 토론은 과연 그럼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형식이 별로 바뀌는 것도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제 자체가 저는 경제복지 노동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 유권자들의 정서라 그럴까 열망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경제, 복지, 노동 이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외로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박근혜 후보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1차에 견뎌본다면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별로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1차 때 외교 안보 분야가 가장 이 대립각이 섰던 분야인데도 그 두 후보가 거의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회경제 분야는 이정희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거의 똑같고 경제 그리고 복지고 경제 3차가 복지 사회 교육입니다. 경제 노동 분야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두 후보는.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총선 때부터 워낙 왼쪽으로 가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또 비슷해요. 그럼 결국에는 다 같이 그냥 이명박 정부나 그냥 같이 비판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별화 나올 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많은 부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데요. 3인 3색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략 예상컨대는 저는 이번 2차 토론도 결국 또 이정희 후보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2차 토론의 의제들이 경제민주화, 한미 FTA, 이 복지 정책, 그렇죠. 이 진보 목소리가 상당히 좀 이제 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가 1차 토론의 방식을 아마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차 토론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1차 토론 방식을 또 해서는 그건 이제 오히려 역작용이 나오고 2차 토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목조목 아마 치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당장 이정희 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른 두 후보 한미 FTA 협정문 전문 읽고 와야 될 거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파고들 게 예상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재인 후보하고 뭐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 아마 그 이정희 후보가 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또 이게 공격이 이제 들어가면은 상당히 또 문 후보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도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토론은 경제 영역인데도 오히려 정치 토론보다도 훨씬 뜨거운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동안 얘기했던 다들 뭐 경제민주화 뭐 비슷하고 복지에서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세 후보가 어떻게 다르는지 아마 좀 비교가 가능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그 대선 국면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한 6개월 전 뭐 이런 때 하고 지금이 경제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지난 3, 4분기 이 경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모든 지표들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도 상당히 그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복지 쪽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 성장과 결국 국민들의 민생 문제인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쪽 그 진영들이 서로가 상당한 그 다른 해법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같은 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정희 후보 쪽에서 크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만 이걸 그 폐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폐지 이후에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와야 될 거다. 이게 폐지만 하고 그러면은 그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만한 성장의 파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폐기하자 그러면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 복지 문제는요. 그냥 놔둬도 지금 인구의 우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부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후보들 간에 지금 제대로 된 재원 동원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그 대답을 가져오는 것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당신들한테 복지를 이렇게 해드릴 텐데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요. 앞으로 5년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제도화가 되면 이거는 그냥 그 내쳐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100년 앞을 내다본 재원 동원 계획이 아니면 국민들의 납득을 받기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진솔하고 아주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그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후보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글쎄요. 그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2차 토론회가 3차 토론회 그 시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열흘 전 이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오늘 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의원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좀 회의에 참석시킨다든지 불러내는 모습을 보면 경제민주화에서 뭔가 쟁점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걸 이미 갖고 이제 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토론이 이게 변별력이 생기려면 결국 저는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의원은 기왕하게 스탠스를 다 갖고 있고 야당과 쟁점을 피하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이겁니다라고 제시하려면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잘해서 예각화된 질문을 하고 차별화된 답변을 끄집어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면 밋밋하게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판세에 끼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차 토론의 성패는 결국 1차가 이제 이정희 후보였다면 2차는 문재인 후보에게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점 같은 생각인데요. 문재인 후보한테는 2차 토론이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제도 아니고 정말 그 2차 토론에서 다뤄지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그 최대 화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전개가 되는데 어떤 그 야권 후보로서의 어떤 중심성이 문재인 후보한테 가지 않고 만약에 또 1차 토론 때처럼 뭔가 이정희 후보가 주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릴 때 그때는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아마 1차 토론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아마 대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후보나 또 통합진보당의 각오를 보면 이번에도 아마 이정희 후보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뭐래도 지금 저 말재주와 이 토론의 어떤 그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정희 후보라면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두 주요 후보들의 지금 말 주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1차 때 같은 그런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역시 또 문재인 후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문재인 후보는 지금 박근혜 후보 차별화보다도 이정희 후보와 차별화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정희 후보에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경제 노동 정책에서는 너무 유사해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을지 한미 FTA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은 전면 폐기인데 민주통합당은 ISD 등 독소 조항을 한번 협상해보고 안 되면 폐기.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차별할지 모르겠고요. 이정희 후보는 제가 이정희 후보 토론하는 걸 동영상을 다 봤는데 왜냐하면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체크해야 됩니다. 당내 토론할 때 보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팩트 다 챙기고 격이 있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정희 후보가. 근데 1차는 아마 워낙에 이제 차별하려고 너무 덤볐다고 보고 만약에 2차 때 이정희 후보가 당내 토론한 정도 자세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더 죽죠. 이건 격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폭발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변 대표님 조금 어떤 어려운 적수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소송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고 조사해보면은 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변 대표랑 하셔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저하고는 이제 노선이 너무 달라서 토론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좀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이정희 후보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제 이성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 토론 결과가 실제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이 토론 결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되죠. 그렇다면 토론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그런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선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대개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론조사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대개 대선 10여일 정도 앞에 놓고 나오는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어떤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근데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근데 우리 이번 주말에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결정이 돼서 또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소위 광화문 대첩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어제 또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내일 이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의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 효과와 그다음에 내일 열릴 그 토론회에 대한 평가, 이것이 문재인 후보 쪽에 반영되는 것이 거의 마지막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아니겠는가, 예상하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대개 그 정도에서 우리가 그 지지율이 상당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시기적으로 뭐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시기죠. 요 며칠로 이제 모든 게 다 결판이 이제 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이제 공표 금지가 이제 13일부터, 그러니까 12일 조사까지만 이제 공개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략 그 시점에 나오는 지지율 추이가 그대로 12월 19일까지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주 그 초접전이면은 그때는 이제 예측 불허가 되는 거고, 그 시점에도 후보 간 격차가 있다 하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TV 토론만 그 조사 결과들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주 결정적인 며칠의 과정에서 있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TV 토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TV 토론 지난번 그 시청률이 한 30%가 넘었다고 하니까 꽤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도 또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토론도 많이들 지켜보실 텐데, 이런 그 유권자들이 뭔가 유념해서 후보자의 어떤 면을 보는 것이 좋은지 여기 나와주신 분들의 얘기를 좀 함께 들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철희 소장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자가 본인이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집중해야 되겠죠. 저는 그 유세도 이렇게 보니까 상대가 못났다는 거를 몇 번씩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박근혜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본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네거티브가 아닌 선에서 차별화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과 본인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네거티브하는 거는 뭐 저는 역효과 날 거라고 봐서요. 차분하게 얼마나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느냐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 같은 3자 구도에서는 각자가, 특히 박근혜 후보는 문제는 얼마나 리더십을 보여줘서 요 스탠스에서, 구도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전체 요 토론을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더십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리더십과 또 뭐 결국은 토론의 룰을 잘 지키면서 네거티브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자라는 것이죠. 또 변 대표께서 해주시죠. 아마도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2차 토론 이후 이정희 후보가 뭐 사퇴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더라도 2차 토론까지 하고 사퇴하면은 3차에서 이제 양자가 되는데, 올해 좀 반대로 생각되는 게, 이정희 후보가 없는 토론회가 인기를 끌까? 만약 두 분이 토론하면은 너무 지금 이 두 분은 지금까지 여야 대선 토론에 비교했을 때 너무 자기들 그 이미지만, 온화한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가서. 근데 국민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려면은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캐물어가지고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게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대선 후보들은. 근데 그걸 안 하고 밋밋하게 간다.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이후에 3차 양자가 되면은 두 분 다 좀 강하게 자기 인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별화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차별화도 꼭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좀 강하게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를 얼마나 시키는지 좀 보자, 이런 부분이 될 테고. 유 박사께서 해주시죠. 예, 저는 2차 토론이 유권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후보들마다 대선 기간 내내 다들 뭐 경제민주화 복지 얘기하니까 이게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뭐가 다른 건지 분간이 안 갔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실제로 정책들이 다른지 좀 꼼꼼히 좀 비교를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들도 사실 1차 때 좀 아쉬웠던 것이 자기들의 어떤 각자의 비전이나 정책 가지고 하면은 왜 이게 잘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인 그 제시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이 좀 챙겨졌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질문이 국민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TV 토론을 보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늘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후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후회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우리 구태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만든 것도 국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실 때요. 어떤 사람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번이 경제복지, 뭐 이런 노동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소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휘떡게 약속하고 공약하는 소위 그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빌공짜 공약을 제시하는지 정말 내실 있는 그 이 실현 가능한 공약,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약을 내는지 이거를 보고서 후보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미래가 밝다. 대한민국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은 대선 TV 토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감 또 궁금증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에서도 저희 이 프로그램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또 접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V 토론에 대한 관심 우리 유권자라면 좀 더 가져야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TV 토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